안녕하십니까. 2월 7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멀리서 오셨죠? 예, 광주에서 요즘 통합 네. 일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예,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 한 5년 동안 이제 술도 끊고 광주시장으로서 묵은 숙제 한인하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공항도 한 18년 묵은 숙제에 있는데 대통령님 도움 받아서 그 문제 해결하고 예. 또 광주에는 지금 지하철 2호선 하는데 많이 불편했는데 그 도로 개방하는 것 준비하고 또 광주에 없는 것 중에 복합 쇼핑몰이 없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더현대 백화점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두 군데에서 약 한 1조 5천 3조 해서 한 5조 정도의 투자 유치를 받아서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야, 정말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을 하셨군요. 그 중에서도 요즘 이제 광주 하면은 또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5국 3특, 정부 주도의 행정 통합 논의일 텐데 대구 경북도 그렇고 대전 충남도 그렇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광주 전남까지 그 논의가 굉장히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광주 전남이 꽤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광주남이 1월 2일 저와 김영록 지사가 이제 망월동 민주의 문 앞에서 우리 통합합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오전 10시에 선언하고 오후 2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는 신년 할애에 참여했더니 예. 대통령께서 통합 추진하시기로 했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격려의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 광주 전남 지방이다 그랬지만은 광주 전남은 청년들이 너무 떠나갔어요. 빠져나갔어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멸한 도시가 많이 생겨나고 앞으로도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지원한다 할 때 이걸 기회 삼아서 통합이라는 큰 결심을 좀 하게 됐습니다. 통합이 되려면 한 3가지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예. 정부 지원, 시도지사의 결단, 시도민들의 지지 이 3가지가 맞아야 됐는데 그동안 광전남이 3번을 시도했다가 이 3가지가 잘 안 맞아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도지사가 결심하면서 대통령께서 힘을 몰아주면서 그리고 시도민들이 응원해줘서 네.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는 일단 합의가 되는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또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행정 체계라는 것들도 좀 아직까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시가 되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2월 안에 이제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상임위에서 이 법안이 특별법이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2월 말 3월 초가 되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국무회의 의결이 맞춰지면 예. 사실상 통합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열심히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가 140만, 전남 이렇게 합쳐서 320만이거든요. 예. 인구가 320만을 제 개인적 욕심 같아서는 통합 이후에 500만으로 키워보고 싶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것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거죠. 예. 그다음에 광주, 전남 소위 지역 GDP, GRDP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약 155조 정도 됩니다. 광주가 55조, 전남이 한 100조. 예. 이 155조 되는 지역 GDP를 한 300조까지 늘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인구는 500만으로 GRDP는 300조로 이렇게 좀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광주 전남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는 그런 통합을 좀 해봐야겠다는 것이 저의 포부입니다. 규모의 경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힘을 합치면 이제 조금 더 주민들의 삶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감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였는데 네.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합쳐서 효율성도 높이고
또 상호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면서 키워서 덩치를 키워서 수도권하고 균형 경쟁을 하자, 균형 발전 경쟁을 하자 예.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행정통합 논의를 하면서 또 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나요? 이제 항상 그렇지만은 명칭을 뭘로 할 거냐, 광주가 먼저냐, 전남이 먼저냐 네. 이 논쟁이 참 지루했습니다. 지금 좀 정리된 게 있나요? 이제 현재는 법으로 예. 또 광주 전남 국회의원 시도지사가 합의를 했죠. 전남을 앞에 쓰자. 전남 광주 특별시. 대신 약칭으로 부를 때는 광주 특별시로 하자. 아.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예. 여전히 참 어려운 합의였습니다. 또 하나 합의가 이제 소위 판도라 상자라고 불리우는 청사 문제입니다. 아. 지금 광주 전남에는 청사가 광주가 하나 있고 무안에가 하나 있고 순천에가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주청사가 어디냐? 광주시장이 통합시장이 어디로 출근할 거냐가 정리가 돼야 돼서 주청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주청사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통합 과정에 꺼내지 말아달라. 예. 1청사, 2청사라고도 부르지 말아라. 이것은 통합 이후에 새로 뽑힐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면 될 문제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 판도라 상자를 저는 극구 반대했는데 그냥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가 화들짝 놀라서 다시 닫고 예. 현재는 주청사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있는 동부청사, 전남에 있는 무안청사, 광주에 있는 광수시청사를 다 쓴다. 예. 주청사로 한다. 이렇게 현재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제일 어려워요. 그렇군요. 아까 이제 잠깐 지금까지의 이제 단계 그리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아 있는 단계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번 달 안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됩니다. 예. 통합특별법이. 그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제 곧바로 광주와 전남의 공동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이 준비위원회가 7월 1일 날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기 위해서 준비를 진행을 하고 그 사이에 통합특별시장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뽑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7월 1일부터 이제 통합특별시장이 새로운 통합된 조직의 수장이 되고 통합시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 이 계획대로라면 7월 1일에 전남 광주 특별시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난 1월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측에 판다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그 후에 이제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광주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광주에 이 판다가 오는 것인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제 사실은 중국 다이닝 대사가 광주시청을 방문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랑 같이 환담도 나누고 또 오찬까지 하면서 네. 역시 단연 주제는 판다였어요. 저도 뭐 너무 우리 광주 전남의 시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판다가 참 귀엽고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 이미 뭐 용인에 판다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1월 달에 시진핑 주석에게 콕 집어서 광주의 우치동물원에 판다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왜 광주로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광주가 이 동물원 중에요. 국가 거점 동물원 두 번째 거점 동물원입니다. 아, 그만큼 수의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판다를 돌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네. 사실은 1월 9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께 우치동물원에 판다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12월에 미리 정부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정부에서 우리 광주시에 판다를 키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키울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만 하면 보내주기만 하면 저희들이 잘 키우겠습니다. 네. 광주 옆에 담양은 대나무의 군락지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어쨌든
지난 한 달 전에 우리 김성환 장관도 그 판다하우스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 현장으로 왔습니다. 저도 같이 제가 안내를 했는데요. 예. 그리고 중국 총영사도 광주에 있는데 총영사도 또 현장을 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는 제가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낼 테니 예. 제발 보내주십시오. 근데 판다는요, 예. 뭐 잘 알다시피 외교의 상징 아닙니까? 그럼요.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티카티카 하잖아요. 그래서 샤오미 폰으로 같이 셀카도 찍고 네. 그래서 그 대한민국과 중국의 요즘 관계를 상징하듯이 판다가 꼭 광주에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4일에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서 대통령이 지역을 좀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업들도 여기에 좀 화답을 했어요. 27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겠다. 네. 굉장히 통 큰 화답을 나타내 줬는데 어떤 점을 좀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대통령께서는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 그 균형 성장을 위해서 5국 3특을 위해서 지방 주도 성장을 해야 된다.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돼 있다. 특히 에너지가 남쪽에 가 있다. 특히 아리백, 신재생 에너지가 남쪽에 있다.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이. 그런 만큼 에너지를 찾아서 기업들이 남쪽으로 가달라. 예.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더 투자하지 말고 남쪽으로 가서 에너지에 가까운 곳으로 가달라. 이런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예. 급기야 우리 대통령께서는 에너지 생산 지역으로부터 가까운 곳과 먼 곳에 산업 요금을 달리하자. 전기 요금을 달리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에게 에너지가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되는 남쪽으로 가면 전기료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예.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반도체는 전기를 많이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솔깃합니다. 전기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솔깃하지요. 예. 최근에 해남에 만들어진 AI 데이터 센터는 1년 전기료가 400억입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킬로와트당 조금만 싸지면 엄청난 기업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인센티브를 전기료를 싸게 해줄 테니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되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하고 기업 총수들도 그러면 이 남쪽에서 수소 에너지도 만들겠다. 또 새로운 AI 산업 또 모빌리티 산업 등을 남쪽에다 투자하겠다. 300조 가까운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결국 그렇게 해야만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일을 할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예. 예. 그냥 기업들 식사하시면서 내려가세요. 기업 남쪽으로 가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대통령께서는 기업들이 가시면 기업들이 남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전기료를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기업들 가서 함께 잘 삽시다. 지역을 살립시다. 네. 이렇게 한 거죠. 예. 광주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한다면 광주다움 통합 돌봄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책이 3월부터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정책이길래 전국에서 이렇게 다 같이 시행을 할 정도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제가 기초노령연금법 장기요양보험법을 국회에서 만들었거든요. 예. 2006년 7년에 그 경험을 가지고 시장이 되고 나서 시장으로서 복지정책 대표 복지정책을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입니다. 이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은 한마디로 누구나에게 돌아가는 혜택 돌봄 정책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통합돌봄이 아니라 광주 시민 누구에게나 돌아가는 통합돌봄 정책입니다. 예. 또 통합해서 정책이 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걸 해보고 싶어요. 어,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광주시도 1년에 한 105억이 들어갑니다. 공무원들이 한 3,400명이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정부에서도 해보고 싶은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못하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지난 3년 동안 취임하자마자 이 정책을 실행을 했어요. 그 행동을 전국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유일하게 한 겁니다. 어, 그래서 다른 돈을 아껴서 네. 이 통합 돌봄 정책에 돈을 재정을 투입한 거죠. 그랬더니 국회에서 너무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복지부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통합 돌봄 지원법을.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올 3월에는 전국이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제가 경험자 아닙니까? 제가 주도자 아닙니까? 네. 먼저 뛰는 사람인데 전국에 하겠다는 3월에 하겠다는 걸 보니까 좀 어설퍼요. 어떤 돈도 제가 생각할 때 100이라면 100을 넣어야지 통합돌봄이 완성이 되는데 네. 한 30에서 50밖에 안 넣어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2월 27일 날 전국의 통합돌봄 일꾼들을 한 1,000여 명을 광주로 오시라 그랬어요.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잘해보자 우리 한번. 광주의 모델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함께 잘해봅시다 하는 광주에서 결의대를 해야 된다. 네.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통합돌봄도 그렇지만 AI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광주 아닙니까? 그래도 광주는 하면 한다. AI, 민주주의, 통합돌봄. 지금 광주남 통합도 예. 사실은 시작은 전남 광주보다 대전 충남이 먼저 했는데 우리가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한 겁니다. 그러시군요. AI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요즘 AI며 반도체며 뭐 모빌리티며 미래 산업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분야에서는. 네. 광주시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 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네. 광주 대동고 1년 선배인데요. 이제 자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김용범 정책실장께서 저를 만나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광주를 지칭할 때 미래 도시라고 합시다. 광주는 미래의 먹거리를 선점하는 도시로 만듭시다. 광주는 AI를요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방정부나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한 3년 전부터 AI의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데 네. 우리 광주는 누구도 AI를 바라보지 않을 2017년부터 AI를 시작해서 지금 대한민국 어디보다 AI 생태계가 확실히 구축된 곳이 광주입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하나가 있는데 광주에 있습니다. 네. 지금 2년 전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AI 사관학교며 AI 영재교며 급기야 대통령께서 최근에 암스쿨이라고 해서 ARM 스쿨, AI 반도체 인재 양성을 4년 동안 1,400명을 하겠다. 국제 반도체 대학원인데 이걸 광주에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작년 연말에 발표를 합니다. 네. 광주는 자율주행차 200대를 올해 현대하고 함께해서 정부 예산 617억 원을 들여서 자율주행차 레벨 4 수준의 운전기사가 없는 자율차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는 말 그대로 AI, 모빌리티 그리고 반도체의 집약, 시범, 거점 도시가 광주입니다. 이제 임기가 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해오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쉬움도 좀 있으신지 어떠신가요, 소회가? 제가 정말 앞서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좋아하는 술도 안 먹고 네. 오로지 묵은 숙제 해결에 올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달라집니다. 복합 쇼핑몰도 2개가 이미 착공됐죠. 도시 지하철도 진도가 나가 있지요. 군공항 이전도 무한으로 가기로 결정해서 선언이 됐지요. 여러 가지 그리고 급기야 광주 전남의 통합 30년 묵은 통합까지 하면서 제가 정말
일이라면 성과라면 하나 둘 차곡차곡 꼭지를 다 따왔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여전히 많고 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통합만 하더라도 이 통합을 법으로 7월 1일부터 통합시가 출범하더라도 예. 광주와 전남이 해야 될 통합시가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할 건데 이런 일을 추진력 있는 제가 강기정 제가 한번 더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예. 이렇게 듣겠습니다. 이제 곧 설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덕담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작년 국민 여러분 제가 작년 이맘때는요 우리 광주의 전일빌딩이라는 곳에다가 큰 풀항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일어설 날입니다. 그때는 탄핵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탄핵 이후에 탄핵 과정에 참으로 어려울 때 일어설 날입니다라고 해서 설날을 일어설 날로 풀항을 걸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생각을 좀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걸었냐면요. 부강한 광주 전남 설레이는 그날, 설날, 설레이는 그날로 통합을 앞둔 광주 전남, 네. 부강한 광전남을 꿈꾸면서 전일빌딩 245 건물에 광주도청 앞 건물에 프랑카드를 크게 내걸었습니다. 설레이는 그날, 네. 부강한 광전남, 그날을 기다리는 설날입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 설레는 그날. 말 너무 멋지네요. 지금까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직을 걸고 사퇴를 요구한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공식적으로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면 됩니다. 국민의힘의 온실속 화초 같은 정치인들이 잡초 같은 장동혁을 상대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걸고 정면 승부하자는 사람을 의원직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이 기득권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수로 당하겠습니까?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이 포커판을 만들어버리는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직을 걸고 싶으면 지역구 주민들한테 물어보시라고 하고요. 당직과 이 공직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인화 더불어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만 시한이었던 어제였죠. 네. 어제까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거취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 건가요? 일단락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대표 입장에서는 대표직을 사퇴하라고 주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퇴하라고 요구하면 예. 내가 전당원 투표를 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안 돼서 국민투표는 못하고 그래서 당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전당원 투표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고 당대표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뽑은 국민의힘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국가를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가 가장 시급한 것은 6.3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서 중도층을 이탈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배수진을 친 것이고 결국은 역사의 강은 도저히 흐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또 당대표를 흔들거나 당대표
물러나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는 정당이라고 해코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장동현 대표의 이런 고단수의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은 이제 일사천리로 지방선거를 향해서 네.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뭐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퇴 논란은 일단락이 될 거다. 돼야 끝이 된다고 났다.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 분위기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좀 저하고 전망이 좀 다른데요. 예. 일단락은 됐지만은 2막 3막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 2막 3막은 더 큰 갈등과 더 큰 분열, 더 큰 대립이다. 예. 당장 제가 볼 때는 이제 2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1심 예, 선고. 선고가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미 뭐 체포 방해죄라든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종사자 혐의 관련 재판을 보면 유죄가 지금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예. 이미 이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법정 최고형 사형이나 또는 뭐 무기징역이 내려진다면 윤석열 어게인을 외쳐온 그리고 12.3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예.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한동훈 전 대표 포함해서 친한동훈계에서는 더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좀 코너에 몰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고 예. 더 큰 격돌과 분열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역사의 강을 얘기를 하셨는데 역사의 강을 건너려면 탄핵을 반대하면 안 되죠. 그리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옹호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반대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더 큰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직을 걸고 이제 재신임 투표를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의원직까지 걸 거다라면서 굉장히 강한 승부수를 내걸었는데 그만한 데는 자신감이 있어서였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당원수가 한 100만이라고 하는데 장동영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될 당시 7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한 70만 3만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럼 그 이후에 이제 30만 당원이 유입됐다는 건데 30만 당원 가운데 물론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자들이 아름아름 이제 자신의 어떤 전략적 입지를 위해서 당원을 모집한 것도 있겠지만 예. 대부분의 이제 당의 정체성 강화에 동의하는 그런 분들이 당에 입당한 것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투표율이 60%를 가정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뭐 만일 이제 당원 투표가 전당 투표가 이루어져서 그러면 60만 명이 참가하면은 대표주를 유지하려면 과반이 넘어야 되니까 네. 약간 35만 정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저는 그 숫자보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60만 정도가 참여하면은 정말 한 70~80% 이상의 그 표로 아마 그 전 재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장 대표가 이렇게 승부수를 던질 때는 물론 이제 그걸 믿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근데 국회의원직까지 던진다는 건 이게 보통 사실 승부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장 대표도 많은 분들이 뭐 당 대표직만 생각했겠지만 국회의원직까지 같이 그걸 옵션을 넣음으로써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친 거고 그런 어떤 말하자면 본인의 결기 그다음에 예. 이제 그런 어떤 마지막 승부수라는 뭐 본인의 비장함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담겨 있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지금 반발이 없을 뿐더러 사실상 이제 이 문제는 저도 진화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예. 자연스럽게 다음 주가 되면은 공관위가 출범하면서 아마 페이드아웃 국면으로 갈 것이고 그것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이제 저는 오히려 착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금 당내 지형상 장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재신임 투표를 가더라도 결과가 나쁘진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었겠지만 혹시나 장 대표가요. 그러니까 직을 걸 만큼 직을 걸고 재신임 투표를 요구할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런 예상도 혹시 있었을까요? 아니 그건 아닐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뭐 보면은 뭐 여러 분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뭐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나는 일반 당원이라서 안 되는 모양이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실 장 대표가 그렇게 올 수 있는 경우가 뭐 있다고는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예. 설령 있어도 이 부분은 본인이 그걸 감안해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정면 그럼요. 저는 돌파를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감히 누가 하겠어? 올 거야? 이런 정략적 계산과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실제 온다면 이거는 진검승부를 해야. 왜냐하면
칼이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데 네. 이게 빼게 되면은 상대방도 죽기 사기로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일본 사무라이 전법에 나오는 네. 머뭇거리지 말라의 첫 수칙을 저는 진검승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던 사람 중에 오세훈 시장도 있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있었는데 이 국면에서는 딱히 요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실상 지금 방금 그 거론하신 뭐 장동혁 대표 외에 오세훈, 한동훈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 두 분 다 현직에 있을 때 직을 걸라는 말을 했던 분들이에요. 예.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2011년에 무상급식 투표로 직을 걸었다가 네. 그 뒤에 이제 되게 야인 생활을 오래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진짜 사퇴를 하게 그렇죠. 됐죠. 그때. 저는 어제 그 장동혁 대표의 이런 직을 걸라는 이 경고 아니면 이 협박성 메시지가 결국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견제구를 날린 게 있지 않겠냐. 아. 지금 이제 장동혁 체제를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두 세력을 보면 오세훈, 한동훈인데 예. 그중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이 직을 걸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 좀 오세훈과 그 한동훈을 염두한 그런 계산된 바는 아니겠냐. 근데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에게는 묘수라고 생각하지만 네. 우리나라 정치 전반에 보면 굉장히 악수로 저는 이게 뭐 통할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이제 지금 한국 정치가 지금 이 극우로 회귀하면서 예. 이 국민의힘의 이 극우 회귀와 그 윤어게인 세력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혼탁해지고 있는데 당대표라는 자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야 될 자리인데 오히려 극우로 회귀하고 극우로 끌고 들어가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한국 정치 발전에서는 좋지 않다. 예.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반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사퇴를 요구를 했지 재신임을 요구한 거는 아니거든요. 아 그게 좀 다른가요? 네, 그럼 저 사퇴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이 유리한 거지 재신임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예. 재신임을 나는 받을 테니까 네. 당신들은 직을 걸라 이렇게 전환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재신임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 두 분의 보수 평론가들은 정면 돌파다, 네. 승부수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꼼수 돌파다. 그리고 승부수가 아니라 무조건 이기는 수다.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을 완전히 극우 보수 정당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극우 강성 지지층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당원들에게 자신의 재심을 물어보면 100% 되는 거예요. 근데 100% 이기는 게임에 왜 당신들은 직을 안 거냐라는 것은 승부수가 아니고 꼼수고 지금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정말로 승부수를 걸고 싶다면 당심의 승부수를 거는 게 아니고 민심의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직을 걸 만큼의 진정성이 있다면 네. 민심의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강성 지지층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우리 배 교수님이 정말 훌륭한 정치 평론가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20만 당원을 모욕하는 뭐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강성 보수층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예. 지금 이제 여론적 지형이라든가 여론조사를 보면은 꾸준히 뭐 20% 후반에서 30%, 40%까지 나오는 그런 여론 지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당원들만 하면은 거의 70%, 80% 이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왜 여기에 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일부 당원에 섞여 있어서 윤어게인을 외친다고 그런 것들을 어떤 당의 다원적인 그런 모습으로 봐야지 그것을 소수의 세력들이 요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윤어게인 예. 탄핵은 잘못됐다. 그런 당원이 물론 당에 있지만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로 재심이라는 것은 사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한테 물으면 중도라고 하던가 아니면 그리고 중도라든가 민주당 당원을 어떻게 가려내겠습니까? 역선택을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앞으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청래 대표하고 해서 통합 문제에 대해서 그럼 국민투표에 그럼 붙여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똑같은 논리로 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과반을 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의 문제는 네. 결국은 주인인 당원들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사퇴 재신임에는 사퇴가
분명하게 포함돼 있다. 저는 네. 뭐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에게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짧게만, 예, 짧게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드리면 얘기 너무 왜 길게 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구구 정당화돼 있냐라고 반문하셨는데 첫 번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기 때문에 또 윤어게인을 외치기 때문에 그러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에서 대거 이탈해가지고 10%대밖에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20%대 중반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건 아닙니다. 당대표를 비롯한 지난번 지도부까지 해서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좀- 옹호라고 생각하지는 예, 않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는 이제 완전히 이제 선을 그었다라는 이제 입장이신데 당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도 당 지도부에 대해서 좀 비판의 가세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께서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 아버님이 추구하셨던 큰 정치, 우리 저 한 대표님께서도 좀 잘 좀 정신을 좀 이어봐 주셔서 달그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계속 가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쫄려서 사진조차 제대로 못 걸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용 사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오셨던 그 공적에 대해서 지금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장부위원장님께서는 뭐 이미 윤어게인과는 이제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김현철 씨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수구 정당으로 변질이 됐다면서 아버지의 사진,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는 거를 떼어내라 이렇게 지금 당에다가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는 말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예. 저는 온당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하자면 존영, 그다음에 이 부분은 공공재이며 역사적 유물인데 마치 이것을 이제 사적 유물 취급하듯이 우리 아버지 사진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제 물론 그 함의는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당이 빠른 중도 확장 전략을 좀 세우고 네. 좀 당이 외연 확장을 통해서 좀 이제 말하자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그런 구체적인 전략을 좀 보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존영이라는 이제 그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이 논란이 불거진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얘기할 수 있으나 저는 어쨌든 이거는 당의 역사적 자산이고 유물이고 우리 국민의 모두의 것인 공공재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떼라 마라 이 얘기는 조금 저는 당의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측면을 받아들입니다만은 예. 지금 이거 고성국 씨가 얘기하는 저 이른바 사진 걸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걸자 이런 얘기들 네. 저는 뭐 당이 굳이 응답할 이유도 없었지만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단칼에 전 정리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예. 현직 판사로서 단죄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엄정한 본인의 법률적 역사적인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 그리고 이제 정당이라는 거는 네. 정체성, 신념, 이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인 국민 가치와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광주 그 학살에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진을 걸자는 얘기가 중도 소구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장 대표가 이슈가 되기 전에 빨리 정리를 전 했다고 생각하고 네. 저런 단호한 자세들이 고성국 씨라든가 전한기 씨가 어떤 좀 그 강경 노선을 요구하더라도 저는 장동혁 대표가 중심을 잘 잡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장동혁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었는데 지금 이 김현철 씨가 쓴 글, 지도부를 비판한 이 글을 페이스북 글을 공유를 했거든요. 이거는 좀 간접적으로나마 본인의 입장을 내비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미묘하게 우리가 그 한동훈 전 대표와 김현철 씨의 이렇게 소통이 미묘하게 이제 언론에 포착되고 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 김현철 씨 입장에서 보면
YS 아버지 YS의 최대 업적 중에 하나는 한화의 척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군부 독재와 이제 뭐 피 흘리면서 싸웠던 사람인데 그 전두환이 등장한다. 예. 그것도 그거를 주도한 고성국 씨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고성국 씨의 지금 징계안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 저희는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그럼 이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결국은 이 지금 그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이제 그 전두환 그 군부 독재 세력과는 선을 그었다고 하지만 예. 이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안을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그 판가름이 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이렇게 징계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 지금 선을 그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갈 걸로 보이는데, 네. 진정으로 그 장동혁 체제가 이런 그 전두환 군부 독재 그리고 그 극우와 이제 절연을 한다 그러면 고성국 씨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징계 국면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친한계와 당권파가 각각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하면서 또 돌입하는 모습인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당이 어떻게 되면 그 윤리위원회라는 것들을 동원해서 가장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현진 의원 쪽 혹시 취재해 보셨어요? 전화했다니까요. 아, 배현진 의원한테? 들어오기 전에. 아, 따끈따끈한 속보. 아, 그냥 펄펄 뛰더라고요. 아, 김 선배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 배현진 의원이 딱 제가 펄펄 지금 뛴다. 얘기한 건 그 본인들이 설명해 준 거. 저는 그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누가 당 윤리위원회 제소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당내에서 이견을 가진 분, 생각이 다른 분들이 윤리위원회 제소를 하거나 또 제 징계 요구를 하는 경우는 자주 있어 왔습니다. 때문에 뭐 친한계를 솎아낸다 뭐 그런 취지로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으로 이 징계 국면이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징계로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지금 중앙당에서는 친한계로 꼽히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징계에 들어가기로 했고,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당에서는 또 고성국 씨를 징계하겠다. 지금 이렇게 막 맞징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국면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그런 것들이 어떤 대표가 통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거에 대해서 당 윤리위 예. 그리고 뭐 민주당 같은 윤리심판원이죠. 여기에 제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배현진 의원과 관련된 것은 지난번에 23명의 성명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상규 위원장이 본인이 했다고 배현진 의원 윤리에 제소했다고 페이스북에 뭐 좀 전에 이제 올린 것이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원 뭐 위원장이라든가 당원이라든가 일반 국민도 윤리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고 네. 서울시 전체 지방선거가 상당히 전국의 선거로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 윤리위에서 윤리위가 이제 어제 첫 회의를 거쳐서 윤리위가 개시가 됐다는 그런 회의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뭐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 서울이 흔들리고 예. 그렇게 되면은 전국적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이제 윤리가 제소가 들어왔고 네. 윤리의 색을 판단해서 윤리를 개최하고 이것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물론 이 고성국 의원 뭐 일개 당원이고 그리고 유튜버로서 의견을 게시할 수는 있습니다. 뭐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마찬가지로 서울시당에서 윤리위가 있거든요. 예. 징계위가 있는데 징계위에서 지금 올려서 다만 서울시당에서 징계위에서 결정된 것은 당 대표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고성국 당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최고위를 통과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프레임화 시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라든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이것을 프레임화 시켜서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뭐 이번 주에 바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를 하되 예. 지방선거 국면으로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할 거다. 이 징계에 예.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그 내분이 더 격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국민의힘은 지금 진흙탕 싸움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크게 보면 이제 권력투쟁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장동혁 대표 대 전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이 권력투쟁이 있는가 하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의 프레임이 극우 대 반극우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양쪽에서 서로 상대를 지금 윤리에 넘겨서 징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징계 사유를 보면 결국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이걸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망상 바이러스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결국 중징계를 내렸는데 예. 결국 이제 제명 처리됐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인가? 그렇다면은 고성국 지금 뭐 당원 같은 경우 강성 극우 유튜버로 일반적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뭐 사진을 걸고 당당하게 당의 정체성으로 내걸자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중징계를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니까 저는 이제 지금 극우 대 반극우의 싸움이 되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면 국민의힘은 결국 이제 지방선거에 참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 흔히들 뭐 뭉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다라는데 지금 뭐 지방선거가 넉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완전히 당이 두동강에 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물어가지고 또 물러나라 갈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끝없는 내분에 휩싸인다. 네. 따라서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상대를 제압하고 또는 뭐 탄압하는 예. 그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내밀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반대로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네.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의 그 토크 콘서트가 이제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잠깐 이 얘기도 나눠보죠.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예, 지난번 토크 콘서트보다 규모를 더 키워서 이제 한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내일 토크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제명이 되고 나서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내일 어떤 입장을 낼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더 강하게 전선을 형성하겠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론전밖에 없고 네. 장외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치적 공간이 지금 제도권 내에서는 전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예. 과연 그 정치적 효능감이 얼만큼 가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지금은 아직 당의 지금 내홍도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상징적으로 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국면이 이게 아직은 있어요. 근데 이게 3월이 지나가고 4월이 되고 하면은 점점 지방선거 국면으로 가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여야 구도가 전선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한 전 대표가 참전하거나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다고 좀 보여져서 예.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2월달, 3월달 중순에 3월달에 저렇게 이제 대형 토크 콘서트를 통한 지지자들의 결속과 그런 어떤 지지세를 보여주는 것 그 이외에는 저는 할 게 없다. 그리고 한 전 대표 주변에서는 대부분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네. 당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들도 예. 있고 해서요. 저는 한 전 대표가 당분간은 저런 식으로 정치적 주목도를 높여 나가는 장외 여론전을 펼치겠지만 네. 그 시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장 대표가 빠르게 지금 우리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빠르게 이제 당을 지방선거 체제로 국면을 전환시켜 버리면은 예. 한 전 대표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현실적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여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한 전 대표가 한두 번은 정도 더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그 이상을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분석합니다. 예,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다. 네. 그렇다면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많이 점쳐지고 있는데 내일 뭐 출마 선언이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전혀 보세요?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대진표를 봐야 돼요. 여기가 사지인지 활지일지 죽을 곳인지 살 곳인지를 봐야 그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역이 나온데도 정해지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상대가 누구나 나오냐에 따라서 또 조국이냐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상황 변화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대진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한 전 대표가 보궐선거에 출마에 대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인하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티켓이 팔려 나가는데 1시간 만에 거의 매진이 됐다고 할 정도로 한 전 대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여론전이다.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 부분에 이제 공감을 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 정치 영역, 이 제도권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장외에서 이제 여론전 중심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펼쳐 나갈 텐데 네. 일단은 친한계, 한동훈을 중심으로 하는 이 친한계는 뭔가 피해자로서 이 서사를 좀 만들어 나갈 거고요. 아마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정치적 공간이라고 하는 게 저는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지금 배현진 의원조차도 지금 징계 지금 이제 초일기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제 장동혁 체제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선거도 친한계는 맡기지 못하겠다. 좀 철저하게 지금 친한계를 배제하고 속아낸다는 표현이 좀 과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좀 노선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환경에서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장외 여론전. 근데 이 부분도 지방선거가 이제 시작되면 이제 모든 이제 이슈가 그 선거 그 블랙홀로 빠져들 거기 때문에 네. 더 한동훈 대표의 입지는 더 좁아질 거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부동산 잡기에 공을 들이면서 연일 SNS에 부동산 관련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공개석상에서 부동산 얘기를 꺼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지금 집값 때문에 시끄럽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평당 3억, 평당 3억. 개인들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나는 뭐 200억이라도 좋아. 뭐 그런 사람들 그 돈 내고 사는 건 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서 다 올라가면 과거의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지난 주말부터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글을 SNS에다가 올렸는데요. 거의 하루에 2개씩 올린 셈으로 꽤 많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은 확실히 잡아보겠다라는 의지로 보고 계신가요? 네, 부동산을 확실히 안정시키겠다, 투기를 뿌리 뽑겠다라는 이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이 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새벽 1시 넘어서 SNS를 또 직접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 초점은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서 이제 유예를 했는데 이걸 이제 4년 만에 해제하겠다, 반드시 이제 물리겠다라는 그런 의지. 네. 그리고 또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수도권 특히 서울의 부동산은 비정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끝없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어떻게 아파트 한 평에 3억이 될 수가 있느냐. 계산에 따르면 뭐 100억이 넘는 그런 아파트도 있는데 이런 거는 정상이 아니고 이 자본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 부동산의 90%, 주식의 10% 그래서 이런 자본이 좀 생산적인 분야에 흘러 들어가야만이 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부동산의 자본이 집중이 된다면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우리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자신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 하나 더 첨부하자면 언론에 대해서도 좀 불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왜곡해서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SNS를 통해서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라는 이제 그런 의지들이 반영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야권에선 협박에 가까운 압박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던데 어떻게 보세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에서는 협박과 압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9번의 부동산 대책을 했지만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서울 집값을 몇 배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런 역사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징후가 느껴지고 심각한 위기 징후를 대통령이 느끼기 때문에 다급하다 그런 모습을 생각이 들고 지금 공급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 대책보다도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뭐 집에 투자되는 그리고 예산 이런 것들이 13조 쿠폰이라든가 이렇게 복지 자산으로 투여할 것이 무상지원 이런 것에서 결국은 생산적이고 인프라 구축을 해야만이 이것이 선순환 구조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인당 10만 원씩 뭐 3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전 국민한테 쿠폰으로 그렇게 제공하는 그런 예산을 차라리 공급 대책을 세워서 청년 아파트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정책을 지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나 민주당의 전통적인 그런 정책 도시 재건축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 재생에 머무르는 그런 것으로 하면은 지지층에서 환호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은 정권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대통령으로서는 심각한 위기 징후를 느끼고 있다.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이 유독 SNS를 이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이 SNS 정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모들이 보통 관리를 하는데 그 X는 대통령이 직접 휴대폰으로 이렇게 쓰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시장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절박함이 있다. 이 그 X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SNS들의 파급력이 워낙 또 빠르고 예. 워낙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X에 직접 글을 써서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하다는 걸 좀 표현하시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그 이재명 정부 와서도 뭐 627 대책, 97 대책 또 10.15 대책 이렇게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 이번에 129 대책이 나왔는데 예. 이렇게 공급 대책이 나와도 여전히 서울 집값은 높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동산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잠겨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근에 이제 코스피 5천을 돌파했는데 예. 이 건전한 이 자본시장으로 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옮겨가서 건전한 경제 성장을 좀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좀 본인만의 이제 국정 철학이 이번에 좀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실제 지금 뭐 다주택자에 대한 그 강력한 이 대책과 그리고 또 이번에 129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네. 보수 진영에서는 뭐 협박이다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남이나 이런 그 쉽게 소위 말하는 그 몫이 좋은 그 지역에서 그 매물이 급매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만큼 효과가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세요? 실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집값도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계속 그런 지표들이 그 시그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미 정책적 효과가 시작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번에 그 129 대책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공공자산을 총동원해서 도심에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부지 중심으로 대책을 제안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빠르면 2026년, 7년, 1, 2년 안에 착공을 하겠다. 아마 역대 정권에서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이렇게 네. 속도감 있게 검증된 부지를 바로 가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대책이 아마 역대급 부동산 대책이 될 거다. 그리고 효과는 네.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직접 SNS 소통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고 또 그만큼 효과도 지금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거든요. 최수영 평론가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지금 나오는 매물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은 어차피 좀 장기적으로 좀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그 현상이고 저는 사실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강한 발언들을 쏟아내느냐 이게 지금 양도세 중과 보유세 과세 기준일 모두가 지금 한 5월 말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6월 지방선거잖아요.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한 사실 잡을 방법은 없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한 신호를 내므로써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에게 우리가 한 6월까지만 기다리면 좀 집값이 안정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주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일종의 약간은 정치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정책적 효과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 부분 지방선거를 겨냥한 대통령이 민심 위무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오잖아요. 예. 아니 청와대 참모들이 집을 팔라고 내놓았는데 안 팔린다는 것 아닙니까? 뭐 어떤 집을 내놨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 집을 내놔도 이게 뭐 그렇게 잘 팔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저는 대통령의 SNS 정치가 결국 주택 공급을 불러오진 않는다. 결국 주택 공급을 불러오는 거는 정확한 제도와 그다음에 부지 이걸 통한 정확한 마스터 플랜, 이것이 주택 공급을 하는 거지, 대통령의 트위터 정치가 그 이른바 SNS 정치가 저는 주택을 공급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 네네. 그 바로 이런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이제 부정적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서울의 그 32,000 가구에 대해서 그 제시한 그 하나하나의 부지 성격을 보면 네. 우리가 민간 토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용 가능한 공공부지나 그 국공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들지 않고 또 노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부와 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1, 2년 안에 착공이 가능하다. 심지어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겠다는 방안까지 발표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즉각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정책이 과연 윤 정부 때는 있었냐.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그 서울 집값에 자꾸 이제 그 대통령한테만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서울 집값에 그 뭐랄까 키를 쥐고 있는 또 하나의 사람이 누구냐? 오세훈 시장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4년 동안 서울시정을 이끌어 왔는데, 근데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됐습니까? 네. 굉장히 정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인허가가 서울시에 집중돼 있는데, 근데 왜 지난 4년 동안은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까? 저는 이런 반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주택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만 각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구청장의 경우 재개발 재건포에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식을 강력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오롯이 이것이 오세훈 시장이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정부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탓이냐 아니면 전 정권 탓이냐 서울시장 탓이냐 부청장 탓이냐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니 탓 내 탓 하지 말고 정말 부동산 정책을 위해서 모두가 좀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건이 유출되면서 그야말로 발칵 뒤집혀진 분위기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거 앞두고 자꾸 별로 크게 홍하지도 않고 당내에 엄청난 분란이 있고 반대가 있는 이런 합당을 계속해서 우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의심들이 나오는 겁니다. 언론에 보도된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한 문건으로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료 합당이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합당 추진 일정이 아주 상세하게 짜여진 문건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밀당을 한 겁니다. 합당 밀약이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 따로 목소리만 높이면 마치 당이 부진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오히려 당을 멈춰 세우고 흔드는 일입니다. 정식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또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이런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저도 신문을 보고 아는, 그리고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거나 보고받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1월 27일경에 작성된 문건으로 보여지고, 그 문건이 실무적으로 작성된 이후에 대표나 최고위 회의에 보고되고 논의된 바가 없는 그런 문건이라는 거고.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는 한 적도 없어요. 어떤 조건 아니, 테이블이 같은 거. 없었다니까요. 테이블이 없었어요. 네. 테이블이 없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 어제 한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이 공개가 됐죠. 합당 일정, 방식, 이런 내용 등이 담긴 한 7페이지 정도의 문건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게 대외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대표도 몰랐고 지도부도 몰랐고 그런 문건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는데 안 그래도 미략설까지 나왔던 이 상황에서 거의 불을 지핀 셈이 돼버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 합당이 성사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합당을 반대하는 측,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반청이라도 할 수가 있고 친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여기서는 지금 계속해서 합당을 사전에 미락을 했다. 그리고 답정너 합당이다. 예.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합당과 관련된 실무 문서가 나왔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정청래 대표는 단순한 실무 추진 문건이었고 자신은 보고도 안 받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반대 측에서는 합당 미력 문건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작성된 시기가 1월 27일이라는 거예요. 예. 최초적으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최고위에서 1월 22일인데 그렇다면은 1월 22일 날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한 이후에도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건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것은 예. 정청래 대표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겠다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공격에 직면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집권당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합당 추진 논란은 정확하게 보면 본질이 권력 투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작게는 8월 전당대회 때 과연 당권을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느냐 네. 아니면 김민석 총리가 가져가느냐라는 성격이 담겨 있고 더 나아가서는 차기의 대권을 과연 그러면은 김민석 총리 또는 뭐 정청래 대표 아니면 조국 혁신당 대표가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밀어붙이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10일 날 이제 의총이 열리는데 네. 이 10일 날 의총이 굉장히 중대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사실상 합당은 이제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장성훈. 저는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 내부를 보면은 뭐 저 정치 평론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치도 해봤고 지금 합당 반대가 50명 정도입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합당 반대가 그러면 중도라든가 찬성이 130명이라고 이제 보면 산술적으로 보면은 합당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것은 공천을 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천을 위한 합당이라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구의원,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그리고 구청장, 시장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구별로 나눌 수도 없고 상당히 복잡하고 국회의원 정도면 몇 석, 서울에 몇 석 이렇게 해서 7대3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그것은 일정 부분 가능한데 그러나 왜 이 시점인가? 이것은 권력 투쟁, 조기 권력 투쟁이 으로 구도를 설명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조국 혁신당은 결국은 저는 친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정청래 현 대표도 과거에 이재명 당시 대표라든가 이재명 의원은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권력을 통해서 총선으로 가기 전에 교두보를 확보해야만이 네네. 총선 앞둔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8월 당대표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네. 그런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 당대표가 이런 내부적인 합의도 없는데 왜 합당을 제의하겠습니까? 그것은 일정 부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예. 그런 권력 투쟁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예. 저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합당을 어떻게든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선수별로 만나서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따로 만나고 삼선 의원들 따로 만나면서 지금 소위 경청의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의원들을 각각 좀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 민주당 내 갈등을 좀 잠재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정청래 대표가 사실 뭐 합당을 결정한 게 아닙니다. 결정한 예. 게 아니고 합당을 이제 제안을 한 거고 또 제안하는 과정에서 이제 당내 이제 선수별 의견도 그렇고 당원 의견도 그렇고 네. 여러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듣겠다는 입장이고 이런 차원에서 당장 10일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을 했고 예. 또 전당원 여론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사실 그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미 대선도 같이 치룬 상황이고 예. 그리고 뿌리도 같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할 길인데 네. 그럼 중요한 거는 시기의 문제인데 이걸 지금 선거 전에 이렇게 급하게 할 거냐 아니면 좀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 연대 정도로 좀 느슨한 합당에 이제 전초전 단계 식으로 하고 네. 그 뒤에 지방선거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합당 논의에 착수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지.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 쪽이나 이쪽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뭐 당내 권력 투쟁 저는 이렇게까지는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당원 주권 정당을 이미 표방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하자면 하는 거고 또 당원들이 선거 뒤에 하자 그러면 뒤에 하는 거고 예. 그래서 당원들의 여론을 좀 더 듣고 결정하면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합당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이제 당원들의 생각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또 궁금한 점은 과연 이 국면에서 이번에 조국혁신당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그 합당 내용이 담겼던 문건에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지명직 최고위원회 혁신당 인사를 앉힐 거다라는 얘기까지 들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상 조국혁신당의 흡수 합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황당할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벌써 지분이 정해졌어요. 네. 너희는 이것만 해. 겹방 그러니까 들어오서 사랑방 하나만 차지하고 안방은 우리가 계속 유지할게. 네. 뭐 당명도 우리가 다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실 이 합당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거는 합당을 왜 해야 하든가 가치관은 무엇이고 명분은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 정치에 어떤 또 순기능을 끼칠 것인가 우리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 이걸 나가야 되는데 이 얘기는 사라지고 지분 얘기하고 당명 변경하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는 한 자리 띄워주면은 지명직 한 자리 띄워주면 더 될 겁니다라고 과거 합당 사례까지 분석을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이 합당은 설령선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만 네. 이건 정말 껍데기만 합당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네. 오히려 민주당이 권력 투쟁화하는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는 얘기 대신 요새 문 어게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합당은 문 어게인이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이 잘 설명되지 않으면 내용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국 대표가 오늘 오전에 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합당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서 조금 더 우려스럽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합당 반대론자들의 행태가 우려된다. 적으로 규정하고 합당 찬성론자들을 오히려 적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달려든다. 이 말은 합당은 하는 쪽이 맞다라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사실상 본인이 노골적으로 합당 찬성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예. 정청래 대표를 만난 이후의 뉘앙스가 사실상 합당에 찬성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계속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먼저 민주당이 결정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겠다라는 것도 사실 우회적으로 합당을 찬성하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예. 지금 뭐 합당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합당이 자초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합당 반대론자들을 공격하면서 합당을 좀 할 수 있도록 동력을 좀 불어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합당 논란이 오히려 당 내홍만 더 키운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지적들도 하고 나오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사실은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거든요. 예. 이제 뭐 직원 8개월 정도 되셨고 그리고 지금 여러 국정 성과가 계속 이렇게 발표되고 있고 또 많은 또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는 좀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그 국정의 성과들이 이런 당내 요 내용처럼 비춰지는 게 좀 부담되는 건 있는데 어쨌든 예. 3월 5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입니다. 법적으로 출마를 하려는. 그 전까지는 이 부분이 빨리 조속히 매듭이 지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당 시한도 아마 곧쯤일 텐데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토요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